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편으로 왔어요. 6편. 6편은 부동산 금융론인데 1장과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저희 교재는. 그래서 1장에 부동산 금융, 그중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론은 최근에 문제가 한 5문제 안팎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됐는데, 금융하게 되면 영어로는 파이낸싱인데 한자로 보게 되면 자금을 융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구조를 예를 들어서 화폐금융론이라고 그 경제학과 가면 다 이런 그림을 처음에 배우는데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항상 그 정부를 일단 배제한 경제 주체를 따져보면 가계와 기업이 있다. 기업은 자금의 수요 집단이고 가계는 자금의 공급 집단이다. 나는 부채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경제 단위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금을 수요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주체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가라는 방법인데, 그것이 금융인데, 이렇게 간접금융일 수가 있어요.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돈을 조달한다라는 뜻이죠. 가령 기업 등이 노동시장에서 가게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주고 대신에 이 자금을 굴려야죠. 그걸 대출해 주는 거예요, 기업에. 이러한 금융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면, 직접금융은 은행 여길 거치지 않아요. 거치지 않고 기업 등이 직접 자금을 가계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을 직접금융이라고 해요. 직접 조달하는 방법은 유가증권을 발행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해서. 그러면 사겠죠.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금융을 직접금융이라고 하고, 이렇게 직접금융 시장을 우리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하게 되면,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이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죠. 이 부분도 배우게 되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금융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금융시장은 이렇다. 크게 봐서는. 자, 1절의 흐름 보기를 보면 1절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보는 거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개발금융이냐 소비금융이냐, 투자 목적의 금융이냐 소비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이냐, 자기 돈처럼 쓰냐 남의 돈을 빌려 쓰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에서 의미는 이것은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혹은 지분권을 매각한다거나 자기 자본처럼 자기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신디케이트가 있고 리츠 등이 있다.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약자입니다. 조인트 벤처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종류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부채금융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입니다.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가지고 남의 돈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금융이죠.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다 하면 부채금융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신탁금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담보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잠시 후에. 그리고 개발 목적의 금융, 개발금융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대규모로 자금이 필요하겠죠. 여기 겹치긴 하지만 신디케이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이런 것 등이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금융은 부동산을 말 그대로 소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주택금융이에요. 주택금융에서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고정금리형, 변동금리형 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는 건데 이번 절에는 1절에서는 이제 이런 강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의 종류를 보는 거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를 구분하게 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와요. 2, 3년에 한 번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학습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아까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부채금융에 관한 내용도 흐름보기에 있던 내용이고 개발금융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다음에 소비금융도 모기지론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흐름보기에서 본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고 바로 넘어가기로 하죠. 지금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채권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본시장이라 그랬죠. 하나의 사례입니다. 주식과 채권. 이게 뭐 주식은 요즘 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증권 실제 없는 전자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증권을 보자면 이렇다. 주식 채권이 이렇게 생겼어요. 권리증서죠. 그런데 가령 이게 삼성전자가 증자를 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한 거거든요. 1,000억 원의 증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억 원어치 신주를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0억 원의 돈이 생겨요. 투자자들은 이제 여기 청약을 하겠죠. 돈을 내면 수많은 투자자 돈을 내면 돈이 1,000억이 들어오면 자기 자본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갚아도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이걸 자본금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본이에요. 안 갚아도 되고 대신에 잠시 후 배당을 줘야 돼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만기가 있습니다. 회사채 3년이다. 만기 3년이고 이자율 2%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이 발행되는 건데 그럼 채권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빌려 쓰는 거고 이자를 주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타인 자본입니다. 남의 돈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이걸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유통시장에서 팔아서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도 받고 시세차익도 노리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속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분금융이고 얘는 부채금융의 성격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투자한 사람은 주주라고 하고 여기는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아요. 물론 손해가 나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이거 주식에 투자하면. 그러나 채권은 이자를 받죠. 확정된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금 상환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유통시장, 주식시장에서 팔면 되고 채권은 만기 일시 상환하게 돼 있어요. 자금을. 이게 주식과 채권이라면 주식은 지분금융이고 채권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단초를 제공하죠. 여러분 개념을 제공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분금융을 다시 보면 지금 아까처럼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하여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투자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투자합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면 부동산에 그렇죠? 그러면 돈을 모았는데 자본을 출자한다 그러죠. 이게 자본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출은 낸다, 자본을.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출자해서 지분형 직접 투자다라고 하는 것은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10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100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겠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당을 받는 거죠. 수익의 성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은 이제 돈을 내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겠죠. 신디케이터는. 그래서 결합한 투자 그룹이다. 투자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지분금융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신디케이트를 결성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분금융이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3절에서 보시게 되겠죠? 당연히 3절에 나오는 건데, 리츠라고도 하는 거죠. 리츠라는 말은 부동산이 리얼 에스테이트고, 투자 신탁 혹은 투자회사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니까 이렇게 리츠, 이렇게 약어로 하는 거예요. 이 리츠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3절에 나오겠지만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다다음 시간인가요? 예. 빌딩을 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할 때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합니다.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빌딩 사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면 임대료 수입이 이제 투자자에게 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기간이 5년 보유하겠다라고 했다면 5년 보유 매각 후 차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리츠. 그래서 리츠는 당연히 주식을 발행하니까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저기 어디에 있었냐면 흐름보기에 조인트 벤처라는 것도 있는데 이 조인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령 은행 등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이게 대박날 사업이야. 수익성이 굉장해. 그러면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있잖아요. 지분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조인트 됐다. 합류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벤처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를 조인트 벤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부채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한다. 아까 채권 발행을 말했지만 이 사채가 채권이죠. 저당을 설정한다. 담보가 있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금융을 한번 사례를 보면 저당금융은 굉장히 쉽죠. 대출금융기관, 은행이겠죠. 은행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는 저당금융.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만기 10년, 20년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리고 이자율도 존재하고 이자도 내면서 갚아야 돼요. 이런 것을 저당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당금융은 부채금융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 가기 전에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있어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뭐 반대급부를 줘야죠. 신탁증서를 줍니다. 아, 이게 원래 당신 건데 내가 한 5년 동안 맡기로 했어. 뭐 이런 증서를 주겠죠. 5년 후엔 다시 당신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신탁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는 거죠. 이 신탁증서에 이제 신탁증서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저당권이 아니라 질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잡혀요. 그리고 자금을 대출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바로 가면 되지 왜 한번 들렀다 갑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신탁증서금융은 대출금융기관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유리해요. 채권 회수가 유리하다는 뜻은 이것은 만약에 여기 이게 기업인데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부도가 나가서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면 여기 재산을 손을 못 대요. 재산 보존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면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신탁금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당
권 설정 비용이 없다든지 해서 비용이 좀 차입 비용이 좀 감소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탁금융을 담보신탁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22회인가요? 23회인가? 23회 같은데 24회 이제 회가 좀 메자닌 금융이라고 해서 이걸 냈어요. 이 메자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1층과 2층 사이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 1층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 2층이 있죠. 그럼 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층이 채권이고 2층이 주식이라면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금융수단이다. 그래서 메자닌 금융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자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혼합이다라는 거예요.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모두 가진 연계채권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개념만 좀 잡아보면 주식은 수익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없어요. 채권은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하고 이거는 안전하긴 한데 수익이 너무 없으니까 안 한다면 둘을 한번 섞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공통분모를 섞어보자. 둘을 한번 섞어보자. 주식의 속성을 갖는 채권을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개념만 보세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전환사채하게 되면은 현재는 채권이에요. 이게 D가 본드입니다. 컨버터블 본드 해가지고 본드인데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일정 전환 기간이 주어져 있겠죠. 채권을 발행해 놓고 물론 금리는 낮아요. 일반 채권보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가령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행사가 5,000원이다. 이렇게. 지금 주가는 4,800원이다. 이렇습니다. 행사가. 그럼 이 사이에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이네, 더블. 이자도 조금 받고. 그렇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있죠. 주가가 4,000원으로 하면 전환할 필요가 없죠. 행사가 5,000원이니까. 5,000원에 사는 거니까 한 주를. 이럴 땐 포기해 버리고 낮은 이자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주식의 어떤 수익성과 채권의 안전성을 결합한 상품이다라는 거죠.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거고요.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게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일 텐데 이게 어떤 그 아주 큰 개념만 보시면 돼요. 아, 주식의 속성이 결합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가령 삼성전자 채권을 발행했어요. 삼성전자가 신주 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앞으로 증자할 때 이건 채권이에요. 사채니까 이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그럼 이자를 주겠죠? 가령 이자 뭐 3% 주고 이자는 싸겠죠. 뭐 1.5% 주고 연 이자 1.5%를 주고 증자할 때 여기서 증자할 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러니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기존의 주주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을 사게 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이익이 있냐면 시장가가 삼성전자가 120만 원인데 가령 증자할 때는 1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다. 좀 할인 발행을 하니까 그럼 2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때 이제 신주를 인수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준.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혼합한 금융이다라고 해가지고 24회 때 다음 중 메자닌 금융에 속하는 거에 그래서 답이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걸 그렇게 냈던 적이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금융과 소비금융을 나누는 건데 개발금융은 말 그대로 투자 목적에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혹은 반드시 땅을 파서 짓는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빌딩 등 부동산을 매수해서 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뭐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 2절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앞서 보신 신디케이트나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모으죠. 지분금융이었죠. 그걸 모아서 부동산 개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개발금융에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소비금융은 여러분께서 내가 집을 사야 하는데 집값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다 이거죠. 그 대출 받을 때 모기지론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소매금융이야. 작은 규모죠. 얘는 큰 규모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다루고 있으니까 주택금융은 이제 2장에서 다루시면 되는 거고 리츠 이런 거는 3장에서 다루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정도의 개관만 하고 넘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1절에 있는 내용을 용어를 정리해 보면 금융,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 공급 혹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는 거죠. 기업과 가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기자본은 지분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쿼티 영어로는 기업 투자액 중에서 출자자 혹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거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 타인자본 부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 가운데 출자자 이외에 자본금 낸 주식 사간 사람 말고 제3조로 빌린 자금이에요. 차입금이나 사채 같은 거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다. 신디케이션, 일반적으로 독립된 개별 경제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투자 조합과 같은 거다. 조직이다. 그렇지만 얘는 이제 이 조직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지분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평 한번 해보자면 1번을 보세요. 신디케이트, 리츠 등은 지분금융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지분금융에서 맞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지분금융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상환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지분금융의 뜻이 잘못됐죠.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2번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혼합 방식인 주식 연계채권을 말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금방 했죠?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신디케이트 등은 부동산 소비금융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소비금융이라고, 소매금융, 소비금융이라고 하죠. 개발금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9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해가지고 증자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식 발행이고 신디케이트도 지분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고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끝에 채권이에요. 주택 저당 담보 채권. 채권은 이자 주고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금융이에요. 이거 리츠 아까 보셨죠? 리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안 배우셨지만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중에 주식을 발행해서 이렇게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채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절로 왔어요. 이제 2절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이 파이낸싱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PF라고도 합니다. 너무 기니까 PF. 그렇죠? 그래서 이 PF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은 비소구 금융이다. 어떤 뜻이냐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 재무 상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위험이 분산된다. 이해관계자가 여러 참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금융 비용은 좀 높다. 금리도 좀 저당 금융에 비해서 높고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도 높고 수수료 부담도 많다.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거 부동산을 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재무구조가 안 좋은 개발업자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지고 돈을 빌려라. 이 사업성만 좋다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학습 내용 요약은 금방 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 보기와 같아서 빨리 넘어갑니다. 비소금융이고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부해금융 효과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비소금융은 프로젝트 자체 자산 및 현금 흐름에서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해금융 효과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상 아무런 영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위험이 분산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돼서 가령 사업주,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해서 그리고 기업금융에 비해 절차도 복잡하고 금리도 높다. 뭐 이런 정도가 PF의 특성입니다. 자, 일단 개념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개념은 특정한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파트 개발 사업입니다. 을 하기 위한 사업주, 시행사.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사업주, 시행사는 주로 소규모 회사들이 많아요. 소규모일 때 빠르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돈이 필요합니다. 땅도 사야죠. 설계, 인허가 이제 사업, 이런 인허가 절차도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딱 걸리네.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에.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은행 가면 안 빌려준다는 거죠. 예, 금융회사, 은행 등에 가면은 재무제표 갖고 와보세요. 실적 갖고 와보세요. 담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담보 따지죠, 얘네들. 없습니다.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겠다.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이 아파트 개발 사업 이 부지가 요지에 있어서 절대 미분양이라는 건 없을 것 같다. 사업성이 벌써 프로젝트가 좋다. 미분양이라는 건 없고 이거 100% 분양 반드시 되고 분양가도 높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죠. 교통의 요지이고 뭐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너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성이 괜찮으니까 프로젝트로 돈을 빌려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하고 좀 별도로 분리시키는 다른 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주는 여기서 돈을 냅다 여기다 빌려줬다가 잘못하면 여기 다른 사업장에 담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것 때문에 얘는 괜찮지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 나도 돈을 못 받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좋아. 이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회사를 만들어라. 주로 이제 SPC, 특수목적회사,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해가지고 서류상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명목상 사업 주체를 만들고 완전히 분리 독립시켜요.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하고 사실은 얘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얘는 서류상의 회사니까 얘가 다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 여기에 돈을 빌려줬고 여기서 상환을 받는 형태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부도가 나더라도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주로 맡겨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이 땅도 여기에 담보신탁 좀 전에 배우셨던 담보신탁하게 하고 현금 흐름도 여기 분양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수요자로부터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여기서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제3자가 관리하게 하고 얘네들이 다 가져가서 써버리면 안 되니까
현금 흐름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출금 상환받고 이자 같은 거 상환받겠죠. 그렇게 하고 공사비도 여기서 지출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통제하겠다. 그럼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진행됐으면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이제 공사를 시키겠죠. 공사 진행이 되고 공사 대금이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여기서 통제를 하겠고요. 그런데 하나 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시공사에게 지급보증해달라. 가령 여기 500억을 빌려줬는데 여기서 못 갚으면은 네가 지급보증해줘. 네가 물어줘. 이런 뜻이에요. 지급보증을 서게 합니다.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갖는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성을 나름대로 검토했을 거고 또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으니까 공사 수수료보다 많대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할 만하죠. 시공사도 이거 판단하면 되니까 알았습니다. 지급보증 서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준공을 해달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권 너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시공권 포기각서도 써달라. 잘못됐을 때 뭐 이렇게 안정장치를 거치고 나서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또 우리는 선분양이니까 이 아파트를 받는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자금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양도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것을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여기 분양대금이 들어오겠죠. 아파트 가격. 이걸 담보로 한다는 거죠. 무슨 이 사업주의 땅을 담보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담보로, 즉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수행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난해한 단어들, 어려운 용어들을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소구금융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 흐름에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소구라는 것이 이게 잘못했어요. 이게 부도났어요. 아파트 하다가. 그럼 네가 원래 했잖아. 소구, 거슬러 올라가서 소를 구한다.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젝트 자체 여기 이제 땅 담보 잡혀놨고, 그렇죠? 담보 신탁했고, 그다음에 분양대금 받았잖아요. 현금으로는 그 안에서만 해결해야지 소구할 수 없다라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소구 금융이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이고요. 또 여기에 파산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이것이 비소구 금융이고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을 보면 사업주인 모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프로젝트로부터 현금 흐름을 모기업의 것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프로젝트 소유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소구 금융이고 프로젝트가 실패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 은행은 관련된 모든 채권의 상환을 자체 자산 및 현금 흐름 내에서만 해야 되고 그 모기업에게 아까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래서 비소구 금융이에요. 그 소구라는 뜻이 이제 리코스를 번역한 건데 리코스라는 뜻은 상환 청구권과 같다. 소구. 원래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뒤에 배서하잖아요. 이전에. 발행인에게 이전에 썼던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구권이다. 뭐 원래 여기서 어원이 나왔고 그걸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거슬러 올라가서 소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비소구 금융입니다. 자, 두 번째 부의 금융 효과는 이제는 사업주 입장에서예요.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서와 분리됐다는 관점을 갖고 계시면 여기 재무상태표에 돈을 빌리면은요 부채로 잡혀요. 부채로 잡히는데 그쵸? 여기 부채로 안 잡힌다는 거죠. 사실상 500억을 여기서 빌렸는데 여기 부채로 잡혀요. 물론 이제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무시하시고 예. 어쨌든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주의 장부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주 자신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부채 비율을 많이 보거든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부채 비율 보잖아요. 5억 빌렸는데 빌린 거로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더 빌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해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해금융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럼 부해금융이 뭐냐면 자, 오프 밸런스 시트가 재무상태표고 재무상태표상 날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게 부가 장부 부자죠. 장부 바깥의 금융. 그러니까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 어느 계정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본 조달 방법을 부해금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수혜자 혹은 사업주는 자신의 신용상태 혹은 재무상태표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젝트 자회사의 파산이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부해금융 효과는 이렇게 장부상, 사업주의 장부상 나타나지 않는 금융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위험 분산이 되는 거는 이제 여기 시공사라든지 참여 다양한 사업주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참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위험 자체가 분산되는 거고요. 금융 비용이 높은 거는 업무 수수료도 많겠지만 여기 지급보증 수수료 들어가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여기 뭐 충분한 물적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차이점은 신용대출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금리가 높죠. 이것도 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높지 않죠.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다. 이 사업을 프로젝트 PF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 비용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하기는 미리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소금융과 부해금융 효과를 봤고요.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1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 차입이 어려운 경우에 프로젝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수단이다. 이건 쉽게 읽히시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부해금융 효과란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되게 어려워요. 15회 때 이렇게 나와서 했던 건데. 그냥 좀 치사하게 냈어요. 보면은 배운 거고 맞는 거야. 근데 뭐가 틀렸냐면 이게 틀렸어요. 금융기관. 이 자체가 비소금융이에요. 부해금융 효과의 설명이 아니에요. 부해금융 효과는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말은 비소금융의 뜻이죠.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자체 자산 현금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기업에 사업주한테 소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에 기출문제 미리 보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개관, 금융의 종류,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택금융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누어서 주택소비금융, 주택저당금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